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23년 상반기 장기거래 계약 입찰 공고문이 나왔고요. 물량이 지난번에 되었다 보니까 반토막으로 나왔는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 공고 내역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장기거래 구역으로 들어와라, 앞으로는 더 조건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이 얼마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상한가 캡이 씌워졌으니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할래 말래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3월 말일까지 FIT도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4월부터 진행되는 것들은 상한가 캡이 S&P에 대해서도 씌워지다 보니까 사실 4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지금 S&P 상승 부분을 그대로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았나, 어려운 시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입찰 공고문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공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RPS 입찰은 잘못됐다. 무언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됐다.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에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라고 명시를 해놨다 보니까 지금처럼 상한가로 높은 금액으로 막 선정이 되는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경쟁이 치열했을 땐 과연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느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느냐를 논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입찰을 참여함에 있어서 그 결과, 평가가 어떻게 공정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발전소 입찰에 들어가는 건 서류 작성과 제출을 전부 다 업체에 맡겨놓지 않습니까? 사실은 업체에서 오기로 아니면 누락사고를 일으켜서 아니면 금액을 잘못 써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제가 우리 사업자님들에게 얘기를 할 땐 언제나 업체에서 다 시스템 등록해 놓도록 하시고 사업자님이 맨 끝에 금액이나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하신 후에 제출을 누르시면 이런 손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고 물량이 지금 1000메가와트인데 작년 상반기 공고 물량이 2000메가와트였습니다. 그런데 0.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작년 하반기 경쟁 입찰 공고가 없었다 보니 올해 상반기에 1000메가가 나왔는데 이조차도 상한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금액을 낮게 써서 지금 상태에서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해봐야 될 때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입찰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입찰 전에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장기거래 계약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입찰을 하면 얼마에 써야 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한테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답변을 드려왔는데 실질적인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디 무당한테 가서 점 보나? 점 보는 것처럼 점을 쳐달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럼 나의 경험을 물어보는 건데 경험을 물어보는 것들은 충분히 제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이외에 개인에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점치듯 제가 생각하는 결과들, 예측치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점치듯이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경험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저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한 자리로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1000메가가 입찰 공고가 나왔지만 사실 금액적인 싸움보다는 이번 상반기 입찰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싸움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것들, 지금도 참여를 못하면 앞으로 이런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 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입찰에 들어가는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게 사업자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저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고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접수 물량 모두 평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탄소 검증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탄소 검증제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 점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탄소 인증제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기업 같은 경우는 무등급 3등급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지금 1등급 2등급은 가격이 높아지는 제품들을 굳이 사야 되나? 탄소 1등급 제품이 발전량이 더 많은가? 아니죠. 탄소 1등급 제품이 효율이 더 좋은가?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탄소 1등급 제품이 품질이 더 좋은가? 그것도 아니죠. 탄소 1등급 제품이 가격이 싼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탄소 1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장기거래계약 시장에서 더 높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1등급 제품을 사용을 해서 더 높은 금액에 선정되는 게 이익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탄소 인증제를 실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인증에 대한 점수를 수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탄소 인증제가 나온 것 때문에 말이 탄소 인증제,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그렇지,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평가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무등급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보험에 무리해서 가입해야 됐던 것들도 없어졌고, 가동기간에 대해서 점수가 들어왔지만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입찰의 접수 기간은 23년 3월 13일부터 3월 31일, 조금 서둘러서 잡은 게 아마도 하반기 입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상반기 입찰을 1000메가를 떼어놓고 시장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하반기 입찰을 준비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겠죠. 다만 정책적으로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안 하면 금액이 더 낮아질 것이다. 장기거래계약 상한 가격에 대한 금액들이 점점 더 낮아지면 앞으로 하는 게 더 나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찰이 중요한 거고, 상한 가격이 육지는 153원 494, 제주 같은 경우는 157원 700인데 메가와트니까 15만 3천원 15만 7천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적어내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는 낮아도 선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각자 사업자분들의 평가가 있겠지만, 지금 금액이라면 사실 가중치가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 15만 4천원 3천원에 선정되셨던 예전 사업자분들이 지금 S&P를 별도로 상한 가격들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불만도 많이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들은 너희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 죄송한데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협박할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입찰 담당자로서 현직에 되게 오래 있었지만 제가 가지는 불만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책이 꼼꼼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데 그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돌린다. 그리고 RPS 입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선정되는 금액이 중구난방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조차 사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왜 정작 정책을 위반하는 위반자들과 정책을 실행하는 실무자들이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자들인데 그 사업자들을 일개 양아치처럼 취급을 하느냐 라는 것들이 되게 불만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거 자체에 변수가 있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바뀌지 않았다,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 사업자를 바라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있느냐, 이건 협박이 아니냐. 이건 협박이죠. 이 금액 줄 건데 들어올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라.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서는 협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협단체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고 있지만, 조율을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입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년 상반기 RPS 계약, 고정가격 계약 경제입찰 사업장 선정 결과입니다. 작년에 평균가가 육지가 15만 5,270원, 육지가 15만 5,211원, 제주가 15만 9,000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평균가다 보니까 이것보다 높게 선정된 부신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올해 나와 있는 금액의 최고가가 15만 3,494원, 15만 7,700원이라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입찰서는 이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아리백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공급 인증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기업들이 REC를 포함한 장기거래 계약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탄소인증제나 아리백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만 있습니까? REC는 그냥 작은 한 부분일 뿐인 거죠. REC는 그냥 약간의 포지션만 차지하고 있는 거고, 탄소인증제, 아리백 시장이라는 것들은 조금 더 거국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태양광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은 아리백을 달성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리백 시장이라는 게, REC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그냥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메가와트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신재생에너지로 이 정도 공급을 했다라는 인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REC는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탄소인증제가 그럼 외국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 그냥 EU 탄소인증제라고 쳤더니 EU에서 탄소인증제를 이렇게 도입하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하고 있지? 유럽연합에서도 탄소인증제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착수를 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 단위에서 탄소인증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고, 탄소인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어떻게 탄소인증을 해서 기업들이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러면 태양광의 시장, 태양광의 REC 시장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의 REC 시장은 탄소인증 제도의 변화, 정책에 따라서 많이 휘둘릴 수도 있다. 지금처럼 REC 시장에서 RPS 사업화에서 REC를 거래하는 시장으로만 태양광의 시장이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것들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죠. 하반기까지 RPS 제도가 운영이 되고 REC 시장이 운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쯤에는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RPS 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REC 시장, REC 현물거래 시장이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맞물리는 게 탄소거래 시장이 되는 거죠. 탄소거래 시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인증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제도를 바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대우와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RPS 제도 하에서 태양광 사업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닌 거죠.
왜 탄소 배출권을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에코아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탄소 배출권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냥 태양광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LED 교체 사업도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물관리 기술 보급 사업, 뭐 LNG 누출 방지 사업,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쿡토스트 보급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탄소 인증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쿡토스트를 사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서 절감받은 탄소 인증제가, 탄소가 더 가치가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거나 발전된 REC를 구입을 해서 절감받은 탄소 인증제가 더 가치가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간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가치도 시장의 평가에 맡겨지지 않을까? 앞으로 1, 2년 후가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P 상한제 제도 하에서 뭐 당연히 장기거래계약 제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거래계약 제도 아니면 FIT에서 상한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럼 현물 시장에서 가면 S&P를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를 논외로 한 상태에서도 태양광 사업자의 가치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 태양광은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작은 부분을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태양광일 뿐일 텐데, 이 산업 자체가 지금은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내가 경험해왔던 15년, 16년간 경험해왔던 태양광 시장은 계속 그렇게 변화를 해갔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를 계속 거듭해 갈 것이다 라는 경험자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팁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아니면 탄소거래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지금 장기거래 계약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REC랑 S&P는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탄소거래는 별도로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탄소 배출권을 지금 다 주고 있진 않은가?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탄소 인증제까지 저희는 같이 권한을 넘깁니다, 안 넘깁니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가 그냥 발전소만 지어놓고 피 같은 돈을 억수로 가져가는 사업자이다, 나쁜 놈들이다. 가끔 댓글도 많이 달리던데, 현실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알고 정책의 목적에 맞는 산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개인적인 전부 다 태양광 사업자가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실패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도 정책 사업에 참여한 고마운 분들이다라는 인식을 조금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되게 많고, 입찰 자체에 대한 저는 불만도 많았지만, 왜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가, 정책적으로 왜 사업자들을 협박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있어서 그 이야기를 꼭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